제가 직접 사연을 쓸 생각은 못했는데요. 이상하게 요즘 계속 사연 라디오를 들으며 내 사연도 한번 올려볼까 하는 생각이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써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 집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 사연을 듣고 달아주시는 댓글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또 제가 참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께도 좋은 댓글 읽어드리며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부끄러운 글솜씨이지만 사연을 올려봅니다. 어찌 보면 제 사연이라기보다는 제 남편의 사연이니 제 남편의 소개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네요. 제 남편은 현재 한 중소기업의 대표로 있습니다. 남들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있는 남편을 보며 화려한 삶이라고 생각해 부러워하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가정사를 지니고 살아온 지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복잡한 가정사를 지닌 남편은 연애 초반 가족에 대한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을 만큼 가족 얘기를 꺼리던 사람이었죠. 남편이 가족 얘기를 꺼린 이유는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아버님에 대한 존경은 컸던 사람이지만 아버님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싫어 아예 가족 얘기를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연애 초반 저는 남편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가족에 대해 물어봐도 좀 꺼려하는 느낌이기에 그저 얘기하는 것이 불편한가 싶어 저도 자연히 피하게 된 주제였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할 즈음이 되니 그제야 남편은 자신의 집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는 캠퍼스 커플로 같은 과 선후배 사이였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을 그냥 경영에 관심이 많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엔 남편을 통해 자산 규모가 꽤 있는 회사 대표의 자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런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편이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전혀 부유해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저는 오히려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중에 잠도 줄여가며 끊임없이 과외를 하기에 바빴던 사람이라서 은연중에 학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위 있는 집 자식이더라고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좀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커플은 연애할 때 돈을 아끼겠다며 학교 식당에서 거의 식사를 했고 커피를 사도 항상 하나를 사서 나눠 먹는 등 좀 가난한 연애를 즐겼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보니 금수저였던 거예요. 은근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돈 많은 재벌집 남자가 상대에게 금수저인 걸 숨기고 나중에 알려주잖아요. 그러고는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내 배경이 아닌 나라는 사람을 보고 날 좋아해 주기를 바랐어. 그래서 정말 내 사람이다 생각되기 전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볼 때 왜 여주인공은 하나같이 화를 낼까? 너무 좋은 상황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되니 이 사람은 왜 그동안 그렇게 없는 척 코스프레를 했던 거지? 내가 못 믿어먹나? 내가 배경을 보고 사람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등등 여러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돈 있는 집 자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따져 물었죠. 내가 믿음이 안 가서 그동안 가족 얘기를 하면 그렇게 불편한 기색을 보였던 거냐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제 무덤에 끝밖의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들은 내가 그 회사 아들이라고 하면 나를 부럽게 보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우리 가족 얘기를 하는 게 싫었어. 나한테는 집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거든. 우리 집은 좀 복잡한 가정사가 있고 그 가정사라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원치 않았어. 나는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어머니에 대해 얘기하는 게 너무 싫고 불편해서 아예 가족에 대한 얘기를 피했던 거야.
처음에 자기를 만났을 때는 그냥 전공이 같은 후배였기 때문에 굳이 가족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고, 우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에는 우리 가족과 다르게 단란하고 자유로워 보이는 자기 집 분위기가 좋아서 차가운 우리 집 분위기를 들키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자기에 대한 감정이 커지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니 정말 하기 싫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자기에게 숨겼다기보다는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를 믿지 못해서는 아니었어. 그러니 오해는 안 했으면 해. 그리고 그런 내 행동에 자기가 배신감을 느꼈다면 미안해. 사과할게. 그러면서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얘기를 해주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남편이 왜 가족 이야기를 그토록 꺼내기 싫어했는지 남편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재혼 가정에서 자란 첫째 아들로 남편이 11살 때 아버님이 재혼하면서 새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친어머니는 남편이 7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 4년 정도는 아버님과 단둘이 살았다고 했죠. 아버님은 다정다감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집에 함께 있을 때면 자신과 잘 놀아주시고 자신의 말도 잘 경청해주시고 조언해주시는 현명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참 편안하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아버님이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큰 집에 자신을 챙겨주시는 여사님 한 분과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새어머니를 남편에게 소개시켜준 거죠. 새어머니 역시 이혼 후에 아버님과 재혼한 분으로 처음 남편을 보며 오히려 아버님보다 자신을 더 좋아한다고 느낄 정도로 잘 챙겨주시고 다정다감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후에 생각해보면 워낙 아버님이 남편을 끔찍이 여긴 분이다 보니 아버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새어머니는 남편과 친해지기 위해 정말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친어머니가 워낙 자신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고 이후 4년을 아버님과만 지내다 보니 예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새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마냥 좋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며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귀 기울여주고 학교 갔다 오면 잘 다녀왔냐 반겨주고 안아주는, 자기가 잠자리에 들 때에도 책도 읽어주고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는 진짜 자기 편이 생긴 것 같아 집에 들어가는 걸음은 항상 신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을 하시느라 아버님은 항상 바빴기 때문에 남편은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많이 외로웠다고 해요. 학교에 엄마가 마중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다고요. 물론 집에서 가사를 도와주시는 여사님은 계셨지만 가족과는 또 다른 정서이다 보니 항상 엄마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참 많이 부럽고 또 엄마가 그리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4년 만에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은 점점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의지했다고 했죠. 그렇게 약 2년의 기간 동안 새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다정한 모자 관계였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13살 되던 해, 사춘기 시기쯤에서 동생이 생긴 거예요. 새어머니와 아버님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예쁜 여동생을 은근히 바랐던 터라 남자 동생인 게 어린 마음에는 아쉽기는 했지만 자신에게도 형제가 생긴 것이 더없이 기뻤다더라고요. 동생이 태어난 것이 남편에게는 상처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새어머니는 동생이 태어나자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림 중 예민한 정도였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갓난아기다 보니 남편이 동생을 보거나 만지려고 할 때에도 이따금 다그치며 볼 비비지 마라, 뽀뽀하지 마라, 외투 벗고 안아라 등 동생이 혹여 풀이 날까 걱정돼서 하는 정도의 예민함이었다고 하더군요. 또 집에 들어올 때에는 문을 세게 닫지 말아라. 2층에 올라갈 때는 발끝을 올리고 다녀라.
음악은 너무 크게 틀지 말아라. 정도의 그동안 자유로웠던 일들을 조금씩 조심하게 시키는 정도였던 거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예민함이었는데 그게 날이 갈수록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자신이 집에 돌아와도 새어머니는 더 이상 남편을 본 척도 하지 않았고 식사는 대부분 여사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혼자 먹어야 했죠. 아버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외에는 남편과 어머니만 함께 식사를 하는 일도 없었다고 해요. 또 중학교를 올라가 학교에 적응이 어려웠던 시기, 새어머니에게 학교 일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지만 새어머니는 언제까지 애처럼 굴 거냐며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려고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동생이 어리니 아무래도 새어머니의 관심이 동생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동생이 커갈수록 새어머니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차갑고 경계를 하는 것 같은 태도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남편이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냄새가 심하다며 애가 커갈수록 왜 이렇게 징그러워지냐고 들으려는 듯 불쾌감을 드러낸다거나 뭔가 남편이 작은 실수만 해도 우리 집 식구들은 안 그런데 너는 돌연변이인가? 왜 이렇게 실수가 잦으냐며 면박을 준다든지 식성이나 취미가 남편만 다른 가족들과 달라서 불편하다는 둥 왠지 자신과 나머지 세 가족을 비교하며 이방인 취급을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님이 출장 가셨을 때 술을 몇 잔 마신 어머니가 물을 마시러 온 남편을 보더니 자신의 핸드폰 메인 화면을 보여주더랍니다. 메인 화면에는 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설정되어 있었죠. 그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우리 세 사람은 진짜 누가 봐도 가족 같지 않니? 라며 남편에게 이 사진 거실에 걸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냐고 물어보더랍니다. 남편은 점점 자신을 경계하고 보란듯이 선을 긋는 듯한 새어머니의 태도에 점점 주눅이 들었죠. 문제는 남편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렇게 냉정하게 굴던 시어머니가 아버님이 함께 있을 때에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고 또 반발심에 새어머니의 행동에 딴지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새어머니는 오히려 아버님 앞에서는 천사같이 굴며 남편이 사춘기라 그러니 당신이 이해하라는 둥 남편의 잘못을 자신이 감내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안 계실 때에는 어김없이 남편을 불러놓고 심한 말을 해가며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이 이런 새어머니의 행동을 아버님에게 얘기했다면 쉽게 풀릴 문제였을지 모르죠. 아버님이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러나 남편은 아버님이 자신의 말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아버님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새어머니의 행동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버님을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남편이 사춘기 시기를 겪고 있던 15살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새어머니에게 성추를 받은 남편이 답답한 마음에 이모네로 가출을 한 적이 있었대요. 사실 가출이랄 것도 없는 게 본인은 가출처럼 집에 안 들어갔지만 하루도 안 돼서 집으로 돌아왔으니 가출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었죠. 아무튼 남편이 어느 날은 새어머니와 동생만 있는 집에 너무 들어가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학교를 마친 후 버스를 타고 이모네로 갔다고 했죠. 남편은 이모에게 새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모를 만나자마자 자기도 이모네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이모님은 당시 사춘기인 남편이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 이모네에서 살고 싶다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어 한참 남편을 바라보셨다죠. 그리고는 왜 집을 놔두고 이모랑 살고 싶은지 물으셨고 남편은 집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며 집에 가기 싫다고 했다더라고요. 다 보기도 싫다면서요. 그때
이모님이 남편에게 처음으로 아버님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린 마음에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끔찍이 여기는지 너도 알지? 사실 너희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너희 아버지는 네 엄마를 따라 죽을 마음까지 먹었대. 네 엄마 없이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지? 장례를 다 치려고 네 엄마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마무리할 것이 있어 갔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병원 옥상으로 올라와 있더란다. 옥상 밑을 내려다보는데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 그런데 그때 네 생각이 났던 거야. 7살밖에 안 된 어린 네가. 그러면서 자기 감정 때문에 너를 순간 잊었던 자신의 못난 생각에 옥상에서 미친 사람처럼 펑펑 울고는 다짐을 하면서 내려왔대. 다시 열심히 살아서 너 보란 듯이 잘 키워보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네 엄마 만나게 되면 잘난 아들 자랑할 거라고. 그렇게 4년을 혼자 너를 키우며 사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네가 침대에서 막 울고 있더란다. 왜 자기는 엄마가 없냐면서.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학교도 오고 쉬는 날에는 엄마랑 아빠랑 놀러도 나가고 하는데 자기는 집에 오면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그 말에 내가 그렇게 세상나 가라고 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던 네 아빠가 너희 작은아버지 소개로 지금의 새엄마와 재혼하게 된 거야. 지금은 괜히 가족이 믿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아빠만큼 너를 끔찍이 여기는 사람도 없어. 너를 본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네 아빠는. 남편은 이모님의 말을 듣고 본인도 결심했다네요. 자신을 위해 다시 살아보겠다고 용기를 낸 아버지가 자신으로 인해 힘들어하시지는 않도록 아버님을 지켜주자고요. 그래서 새어머니로 인해 소외되고 힘들어도 아버님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참았던 거죠. 거기에 남편이 아버님에게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새어머니는 남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은근한 협박을 하기도 했다더군요. 아버지가 네가 예뻐서 너랑 같이 사는 줄 알지? 착각하지 마. 너는 불쌍해서 같이 살 뿐이야. 네 엄마에 대한 의리 때문에. 네 아빠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은 네 동생이야. 어쩌면 당연하잖아. 너를 보면 죽은 네 엄마가 생각날 텐데 마음이 편하겠니? 그리고 자기 아들 이렇게 열심히 키워줬는데 네 아빠가 볼 때 내가 얼마나 고맙겠니? 그러니 우리 아들보다 너를 더 위하면 내가 참고 못 살지. 혹여 그런 일이 있으면 난 당장 네 아빠 버릴 거야. 그럼 아빠는 또 혼자가 되겠지. 그러면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 새어머니의 도를 넘은 발언은 한참 자라나는 남편에게 큰 상처로 남았고 남편은 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는 비단 남편에게 차가운 태도로만 끝낸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남편이 하지도 않은 잘못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남편과 아버님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도 했었죠. 한 번은 남편이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새어머니가 동생 좀 보고 있으라고 했죠. 동생 방에서 동생과 놀고 있는데 동생이 남편에게 책장 위에 있는 책을 내려달라고 하더래요. 불러서서 책장에 책을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생이 자지러지게 울더랍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장난감 가지고 뛰어다니던 동생이 넘어져서 얼굴이 좀 찢어진 것이었죠. 동생이 자지러지게 울자 새어머니는 놀라서 달려왔고 다짜고짜 남편을 막 때리더래요. 애를 일부러 다치게 했다고요. 남편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동생이 뛰다가 넘어진 것 같다며 자신은 책을 꺼내느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잘못했다고 했죠. 그러나 새어머니는 남편을 다그치며 동생이 귀여움을 독차지하니까 질투나서 그런 거냐며 남편을 몰아붙이더랍니다. 그날 집에 아버님이 들어오시자 새어머니는 남편이 사춘기라 민감해서 그런지 자신의 눈을 피해
동생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오늘도 잠깐 자신이 부엌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병원 가서 몇 번을 꼬맸다고. 첫째를 생각해서 몇 번을 모른 척했지만 아이가 점점 비뚤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돼서 오늘에서야 얘기하는 것이라고 아버님 앞에서 울더랍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새어머니에게 딱 잘라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라며 섣불리 보지도 않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죠. 남편은 아버님의 그 말에 그동안의 서름을 위로받는 것 같아 몰래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나 새어머니는 아버님이 남편을 감싸며 우리 애라고 하는 말이 거슬렸던 건지 울며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당신 지금 말하는 뉘앙스가 마치 내가 가만히 있는 애를 생사람 잡는다는 것 같이 들리는데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바빠서 집 비울 때에도 첫째 옆에서 있었던 사람은 나야. 나도 나름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는데 첫째 생각해서 당신에게 사실을 얘기해도 어떻게 내 말은 믿지도 않고 첫째의 맘 감싸고둘 수가 있어. 그리고 첫째만 당신 애고 둘째는 남의 애야? 첫째 때문에 왜 둘째가 다쳤어? 그런데 둘째가 아픈데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고? 당신 그렇게 선을 긋는 듯 하는 말. 나 정말 비참하고 너무 소외감 드는 거 알아? 그러다가 나중에 회사도 큰애만 물려주는 거 아니야? 둘째는 남 취급하고? 화를 내는 어머니에게 아버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 둘 다 똑같은 아들이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던 같은 아들인데 신경을 쓸 일 없지 않냐며 다음에도 애들 가지고 편가르게 하면 가만 안 있을 거라며 방으로 들어가시더랍니다. 새어머니와 아버님의 다투는 소리를 들은 남편은 새어머니가 동생이 생긴 후 왜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지 어렴풋하게 상상하던 이유를 그 순간 확실히 알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남편에게만 회사를 물려주실 것 같아 자신을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경계하고 또 이간질했다는 것을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에 아버님의 하나뿐인 남동생이 있었는데 아버님의 회사 돈 일부를 가지고 전적해버린 것이요. 아버님은 새어머니를 자신에게 소개시켜준 것이 자신의 동생이었기에 새어머니를 통해 남동생과 연락이 닿을 만한 셈을 찾아 동생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고 차마 동생을 경찰에 고소할 수 없어 혼자서 정말 힘들게 회사 문제를 막았다고 했죠. 그걸 막기 위해 몇 년이 걸렸다고요. 이 일로 인해 아버님은 밤낮 없이 뛰어야만 했고 집에서 아버님을 보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남편은 새어머니와 있는 날이 많아졌고 또 그만큼 새어머니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아버님이 당시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알기에 힘들어도 아버님이 좀 더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자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살자는 마음으로 버텼다고 했죠. 남편은 만약 누군가가 군대에 다시 갈래 어린 시절 새어머니와 함께 살던 시절로 돌아간대 묻는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차라리 군대를 갈 거라고 할 만큼 새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고 했죠. 폭력을 많이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남편을 너무 피폐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남편의 가정사입니다. 저는 남편의 얘기를 들으며 이렇게 잘 자라준 남편이 최근에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가기도 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인내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상처받고 무너져버린 남편의 자존감을 감싸주고 평생을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남편에게 들은 대로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죠. 또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정말 어려운 분이었고요. 명칭에 시자가 앞에 붙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저희 부부를 매번 경계하고 탐탁치 않게 보는 시어머니니
오죽 어려웠겠어요.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이 말해준 시어머니가 어떤 느낌인지 피부로 와닿더군요.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다 꼬투리였죠. 고집이 센 성씨라 마음에 안 들고, 친정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했죠. 첫 인사를 오는 사람이 어두운 색 옷을 입은 것도 불편해하셨고, 결혼 후 직장을 다닌다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셨으며, 심지어 제 전국이 경영학인 것도 거슬려 하셨죠.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남편 위에 올라서려고 해서 안 된다면서요. 그걸 첫인사 온 날, 같이 과일 깎자며 저를 푸크로 데리고 가셔서 온갖 싫은 티를 다 내시면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첫인사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런데 결혼하면 앞날이 깜깜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도 일하고 바쁜데 부딪히면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나 싶은 생각이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해서 바쁘건 집이 멀어 시간이 많이 걸리든 본인이 필요하면 바로 호출을 했고 저는 거의 5분 대기조처럼 부르면 가고 시키면 해야 하는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안부는 하루에 한 번. 저녁에 시부가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해라.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나에게 제일 먼저 알려라. 집에 뭐가 떨어졌으니 그것 좀 사가지고 와라. 집에 뭐가 고장났으니 와서 고쳐놔라. 김장은 네가 직접 한 것으로 50포기 보내라. 한 달에 2번은 골프 라운딩 할 수 있게 리조트 예약해놔라. 피부가 처지는데 병원 알아봐서 괜찮은데 예약해둬라. 둘째 생일에는 어디 호텔 룸을 잡아 이벤트를 해줘라. 둘째 키에 좋다는 약 좀 보내라 등등. 주문하는 것도 많고 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혼자 명령을 해놓고는 약속을 어겼으니 이래서 신뢰가 쌓이겠느냐 하며 제게 화를 내셨죠.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을 뿐더러 시모로 인해 힘들었던 것은 자기로 족하다며 시모가 요구하는 것을 굳이 다 들어주지 말라고 했지만 거절을 잘 못하는 제 성격 탓도 있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모도 있지만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도 계시니 좋게 생각했죠. 또 시모가 혹 제 흉을 볼 때 저는 한 번도 못하겠다고 거절해본 적이 없다고 시모보다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도 싶었던 것 같아요. 때때로 불평이 올라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남편에게 불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남편 마음만 시끄러울 것 같고 시모를 더 미워하는 마음만 커질 것 같았죠. 그럼 어느 순간 아버님 댁에 가는 것조차 더 꺼려질 것 같았거든요. 또 남편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시모를 참았는지 너무 잘 알기에 저로 인해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인내를 했답니다. 그러나 시모의 행동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남편이 폭발하는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은 작은 도련님 생일이었는데 작은 도련님이 몸살에 걸려 밖에서 파티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버님과 남편은 같이 촛불이라도 끄자며 회사 끝나고 시댁에서 함께 모이기로 했고 저는 회사 일을 일찍 끝내고 먼저 시댁에 도착한 상황이었죠. 어머니는 잠시 볼 일이 있다며 둘째 몸 안 좋으니 잘 보면서 음식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고 나가셨고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조금 있다가 시부와 남편이 퇴근을 했고 도련님도 2층에서 인사한다고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가공 모서리에 이마를 박아 이마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무릎이 까졌죠. 남자들이라 그런지 세 사람은 깔깔대며 웃고는 아버님과 남편은 도련님에게 발라줄 약과 술을 사가지고 오겠다며 나갔고 저는 도련님이 걱정되어서 도련님 무릎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답니다. 그러고는 도련님을 보더니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면서 첫째도 모자라 이제 너도 내 아들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애 좀 잘 보라고 신신당부했더니 애꼴이 이게 뭐냐며 저를 심하게 몰아붙였죠. 저는 어안이 벙벙해 있고 도련님은 시모에게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며 말리는데 그때 아버님이 술을 사가지고 들어오셨죠. 시몬은 시부가 자신보다 후에 들어온 상황인 줄 알고 다짜고짜 저를 가리키며 말했죠. 내가 아주 못 살아 여보. 아주 끼리끼리 만난다고. 어떻게 첫째도 내가 자리만 비우면 애를 두들겨 패다니. 부부가 똑같아. 내가 잠깐 자리 비웠더니 둘째 좀 봐봐요. 애를 어떻게 했길래 집에서 멀쩡하게 쉬던 애가 갑자기 무릎이 까지고 이마가 그어올랐느냐고요. 어디 첫째 내외 무서워서 내가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아버님께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도 도련님 약을 사가지고 들어왔고 그 광경을 본 남편은 몸까지 떨며 어머니를 향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를 냈죠. 당장 그 손 안 치워요? 그동안 나 괴롭혔으면 됐잖아요. 그동안 나 미워하고 이방인 취급했으면 됐잖아요. 도가 넘는 얘기를 해도 나한테만 해요. 폭력을 쓸 거면 나한테만 하라고.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람까지 그렇게 하라고 동의한 적 없어요. 당신한테 얼마나 내가 잘못을 했다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중에 그러는데 저를 몰아붙이는 시모와 저를 보면서 자신이 중학생 때 동생이 혼자 놀다가 넘어져 다친 것을 가지고 자신을 때리던 시모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예전에 당하던 모습대로 제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순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시모에게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을 쏟아부었고 그 과정에서 시모는 그동안 시모가 남편을 힘들게 했던 것이 시모의 회사를 자신의 아들이 아닌 남편에게 갈까봐 끊임없이 남편과 시모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또 괴롭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부는 시모를 심하게 질책했답니다. 당신, 지금껏 나 몰래 첫째를 이방인처럼 키운 거야? 나한테 둘 다 귀한 자식이지만 당신에게 첫째는 자식이 아니라 짐이었던 건가? 그런데도 첫째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아왔는데 당신은 여전히 이간질이나 하면서 가족 사이를 흩으려고 해?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은 거야? 똑똑히 알아둬. 내 회사는 첫째한테 줄 거야. 그건 둘째도 동의했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가족끼리 이간질을 시키고 남의 귀중한 딸한테 손찌검이야. 둘째가 다치면 첫째 내외는 항상 당신한테 죄인이 돼야 하는 거야. 자기 혼자 계단에서 그런 거고 그건 당신이 오기 전에 나도 첫째도 같이 봤어. 그런데 이제야 들어와서 다짜고짜 며느리한테 손찌검을 해. 당신 제정신인 거야? 당신 이렇게 행동할 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시모는 시부의 말에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애들 앞에서 꽂아 넣은 보리자루 취급을 하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고 도련님은 울며 시모에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사정했죠. 시부는 울은 도련님을 보며 말없이 방에 들어가셨고 시모는 도련님에게 이게 다 너 좋자고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며 서럽다고 우셨죠. 저에게는 손찌검을 해서 미안하다던가 하는 사과는커녕 너희들 때문에 둘째 생일이 이지형이 됐다며 그만 가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거기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는지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 일이 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불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턴가 점점 밖으로 도시고 집에 계시는 날이 점점 적어지더군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잦은 외출과 함께 저의 시집살이가 사라진 것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오늘 작은아버님이 회사에 왔다는 얘기를 해주었지요. 저는 남편이 어릴 때 작은아버님이 시부의 회사 돈을 가지고 참석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실제로 뵌 적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작은아버님이 오늘 회사에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마침 함께 있던 남편과 아버님은 너무 벙쪄서 보는데 갑자기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작은아버님이 이제야 나타나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어릴 때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 가족이 최고고 사람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젊은 날 자신의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형님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랍니다. 시부는 그냥 돌려보냈지만 그 후로도 남편을 통해 작은아버님은 시부를 뵙기 위해 회사와 시댁을 오가며 계속 용서를 빌었고 또 자기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남편을 찾아와서 시부에게 말 좀 잘해달라며 부탁을 하기도 했죠. 그 덕에 저 역시 작은아버님을 뵐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작은아버님을 용서할 수 없다며 싫다고 하던 시아버님도 그래도 핏줄이고 형제라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고 옆에서 시어머니 역시 그래도 하나뿐인 형제인데 거둬주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하며 아버님을 설득하셨죠. 결국 아버님은 작은아버님을 다시 한번 거두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작은아버님이 머리가 비상해 업무 능력으로만 본다면 회사에 필요한 분이라고 하더군요. 예전에 회사 돈을 가지고 잠적하기 전에 회사 일을 정말 잘했다고 했죠.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 나중에는 욕심이 생기고 또 한탕주의에 빠지면서 회사 돈까지 손대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사실 회사에서 착실하게 일한다면 다른 어떤 직원보다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했죠. 그러나 회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작은아버님이 회사에 다시 들어가신 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죠. 작은아버님이 회사 일을 시작한 지 10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점에 또다시 회사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한 거죠. 시부는 그 충격으로 알아놓으셨고 회사는 부도 위기까지 갈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백방으로 뛰며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힘썼고 다행히 초반에 문제를 해결한 결과 여전히 위태롭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였어요. 더 이상 아버님에게 얻을 것이 없는 데다가 잘못하면 수발까지 들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 건지 아버님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안 좋아졌죠. 시어머니는 작은아버님이 회사 돈을 들고 날랐으니 회사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어떻게 형제라고 그런 형제를 둬서 고생을 시키냐며 힘들어하는 아버님에게 바가지를 긁어댔죠. 그러면서 두 분의 굴은 깊어졌고 아버님이 쓰러져 누워있는 등을해도 어머님은 집에 있기 답답하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어머니 대신 저와 남편, 도련님이 번갈아가며 아버님을 돌보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아버님은 회사의 안정과 함께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셨죠. 아버님은 기력을 회복하시면서 작은아버님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겠다며 이번에는 신고를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한동안 누워 계시던 아버님은 기력은 회복하셨지만 몇 개월 사이에 정말 몇 년의 세월을 지내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그동안 누워만 있었다며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로 등산을 갔다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아직 회복되지 않으신 몸으로 아버님 혼자 산에 오른다는 것에 걱정이 되어 함께 등산길에 올랐죠. 산을 좋아하시는 아버님이지만 예상대로 아직 기력 회복이 덜 되어서인지 많이 힘들어하셨고 결국 산 중턱의 캠프에서 아버님은 잠시 쉬고 저와 남편은 여기까지 온 거 정상까지 갔다가 온다며 정상으로 향했죠. 그렇게 아버님과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조만치에서 어디서 많이 본 사람 둘이 손을 잡고 끌어주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그들을 본 저희 부부는 순간 저희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년의 커플로 보였던 두 사람은 바로 시모와 시보의 회사 돈을 들고 생적한 작은 아버님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급하게 아버님에게 호출을 했고 소식을 듣고 오신 아버님은
두 사람을 보며 잠시 할 말을 잃은 표정이셨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신 아버님은 두 사람에게 경찰에 가서 자세한 얘기는 하자고 하셨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고 보니 작은아버님이 시부를 찾아오기 2년 전쯤부터 작은아버님과 시모는 연락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년 전쯤에 아버님이 회사를 첫째에게 줄 거라는 선전포고를 듣게 된 시모가 작은아버님과 짜고 시부의 회사 돈을 가로채도록 계획을 꾸민 것이라고 했죠. 사실 처음부터 작은아버님이 시부의 돈을 노리고 시모를 소개시켜준 것은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부에게 소개시켜주기 오래전에 작은아버님과 시모가 잠시 연인 관계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자기의 연인 관계였던 사람을 형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러나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모가 아버님과 살고치고 산 세월이 4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 작은아버님과 짜고 남편의 회사 돈을 가로챌 생각을 한 건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가족 내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아내와는 결혼한 지도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연애를 하면서 이 여자가 아니면 내 미래는 상상도 못할 거라 생각을 했고 결혼식장에서 당당히 신랑 입장을 할 때라든지 신혼집 공사가 끝나 처음 들이서 두 손을 꼭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설 때 정말 제 아내와 평생을 행복하게 백년해로 할 것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늘과 실마냥 어디를 가든 둘이 꼭 붙어 다닐 거라 생각했던 저희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금방 끝나버리게 되었네요. 맞벌이 부부를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6개월이 지나니 아내가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대출도 있는데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너무 이른 것 아니냐 했더니 아내는 대학 동창 누구는 옆집 사는 누구는 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을 하나씩 대면서 걔들은 결혼하고도 회사는커녕 집에서도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편하게 산다는데 자기는 돈까지 벌고 집안일도 해야 하냐면서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달달이 나가는 대출금 생각을 하니 아내가 하루라도 더 일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안일을 내가 할 테니 회사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니 또 자기 주변 사람들 이름을 대면서 쟤들은 남자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며 짐을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장모님한테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사죄까지 하고 난 뒤에야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조건으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아내가 항상 집에 있으니 집안일도 잘 해놓는 것 같고 음식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해주는 게 썩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나름대로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시 아내가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매일매일 새로운 반찬은 고사하고 그나마 또 따로따로 접시에 담아주던 반찬마저 유리 반찬 통째로 대충 꺼내주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뭘 그렇게 누구랑 연락을 하는지 핸드폰만 밤새 들여다보면서 잠도 저보다 늦게 들고 그러니 당연히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고 아침도 더 이상 차려주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먹고 나가는 게 든든해서 아침밥을 좀 먹고 싶다고 하니 아내는 내가 네 밥 차려주는 사람이냐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을 먹으면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된다면서 먹고 싶으면 네가 차려 먹으라고 화를 내는데 그냥 그 뒤로부터는 출근길에 김밥 한 줄 사서 먹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가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고 잘 때도 마치 제가 잠들기만을 기다리는데 눈치를 보는 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아내의 뒤쪽을 지나갈 때면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도 하들짝 놀라기도 하니까
제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설마 아내가 저를 두고 다른 사람하고, 그것도 몰래가 아니라 제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놓고 연락을 하고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만 할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게 진짜였을 때 받게 될 충격이 어마어마할 테니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람 마음이더군요. 하지만 점점 더 아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집 상태는 엉망이 되고 있었고, 아내는 더욱더 의심스러운 행동만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반찬이라고는 반찬 가게에서 사놓은 마른 반찬이나 저희 어머니나 처가에서 가져온 밑반찬 말고는 다른 걸 구경도 못 해봤는데, 생활비 통장을 확인해보면 항상 현금이 인출되어 있고 잔액은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한테 경고도 할 겸 아내의 반응을 떠볼 겸 해서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신용카드로 하면 연말정산할 때 더 편하기도 하고 적립금 같은 것도 쌓이니까 더 이득이지 않겠냐고 넌지시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노발대발 정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보고 네가 살림을 해봤냐 어쩌냐 하면서 자기는 그냥 마트에 가면 되는 걸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시장에 가서 현금으로 결제에다가 깎아서 사는 거라고. 그깟 현금 영수증 좀 안 하면 어떠냐고 하면서 자기가 장을 현금으로 싸게 보는 게 더 돈을 아낀다 뭐다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때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내 모르게 해서 사람을 붙여봤지요. 아내가 제가 출근한 사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알게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보니 아내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지요. 오히려 놀라게 된 건 아내가 바람을 피는 상대가 누군지 듣게 되었을 때 그때 훨씬 많이 놀라게 되었지요. 아내가 제가 출근한 사이 한껏 차려입고 동네에서 꽤나 떨어진 곳까지 가서 만난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 동생 녀석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저보다 4살이 아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는 아내 본인과 동갑이다 보니 결혼 전부터 저랑은 세대 차이가 난다 뭐라 하면서 동생하고 죽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때는 동생이나 아내나 저를 놀리면서 장난에 치는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심부름센터에서 아내가 저 몰래 만나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키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센터 직원이 덧붙이기를 둘이서 항상 카페에서 만나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그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언제나 제 동생이 혼자서 살고 있는 자취방이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두 사람은 마치 누군가가 자기들을 알아보지는 않을까 눈치채고 있는 것처럼 매일같이 밖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그 어떤 행각도 부리지 않고 카페에서는 조용히 대화만 나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집 앞까지 도착하면 마음이 풀리기 마련인데도 두 사람은 그 흔한 손 한 번 잡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매일같이 제 동생과 미래를 즐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페에서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 것과 동생 집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증거라고 들이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일 좋은 건 블랙박스가 되었든 집에서 녹음을 하던지 간에 어떻게든 두 사람이 저를 속이고 그러고 있다는 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한참 때 현장을 제가 덮치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부름센터 사람도 이런 쪽 일이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빠삭한 편인 베테랑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짱으로 보기에 분명히 이 상황은 제 동생과 아내가 반드시 무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괜히 헛다리 짚었다가 자기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한 발을 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3주를 따라붙었는데 저렇게 매일같이 만나면서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는 없다고. 여기서부터는 저도 같이 협조를 해서 잡아내던지 아니면 자기들은 발을 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 현장 증거를 나보고 잡으라는 거냐 따지니 이만 여기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후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하라고요. 어디 돌팔이 같은 놈들한테 엮인 기분도 들고 괜히 다른 센터를 찾아봐야 그 정도로 주둔함이라면 아무것도 못 잡아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가 현장을 직접 덮쳐버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회사에 월차를 내고 렌트카를 하나 빌려서 동생이 사는 자취방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출근한 줄로만 알고 있을 테니 매일같이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날도 둘이 똑같은 패턴으로 카페에서 둘이 만나서 동생 집으로 도착을 하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차 안에서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평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천천히 가더군요. 이 무더위 속인데도 모자도 뒤집어 쓰고 최대한 안 보이게 동여매고 있으니 거기에 차 시동도 걸어놓지 못하는 상태다 보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은 엄청 빠르게 뛰고 정말 그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10,000가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매일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행동한다는 말과 똑같이 두 사람이 시야에 들어오더군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니 정말 치가 떨려서 그 자리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 두 사람한테 욕 한 바가지를 쏟아붓고 싶었지만 현장을 덮치기 위해 속으로 참을 인자 새기면서 참아냈습니다. 카페에서 둘이 시간을 보냈으니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본게임을 시작하려나 그 길로 저도 뒤따라 들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1분 1초는 정말 제 인생 그 어떤 시간보다 느리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무더위에 두 사람 다 걸어오느라 고생 좀 했을 테니 땀이라도 식히고 시작하겠거니 싶어서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로 했지요. 동생집 비밀번호는 제가 이미 옛저녁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바꾸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서 예전부터 한 번호만 쭉 고집해온 녀석이거든요. 이미 두 사람이 집에 들어간 상황에 저도 뭘 더 차 안에 있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 저는 이미 동생집 앞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얇아빠진 철제 현관문 너머로 아내와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동생이 벌써부터 시작을 한다느니 어쩌니 아내가 오늘은 조금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하하호거리며 이야기를 주고받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5분도 걸리지 않아서 두 사람은 뭘 하는 건지 문 너머로 들려오던 소음도 하나 들려오지 않고 조용하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나누는 대화 때문에라도 이미 미칠 것 같았는데 막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더는 기다리지 못하겠다 싶어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두 사람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있더군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있었고 말이죠. 오히려 그 문을 따고 들어간 제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크게 외치면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제가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내는 집에서 재택근무 형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인터넷 사업을 구상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에 능숙한 제 동생에게 도움을 받고자 그동안 동생을 만나왔던 겁니다. 오히려 제가 동생과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만 상황이 되어버렸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길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의심할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과 아내를 그런 사이로 의심을 할 수 있느냐고. 동생에게 한 소리, 아내에게 한 소리 듣고 나서 나아가서는 어머니에게 한 소리 또 듣고 장모님한테는 아주 가루가 되도록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졸지에 저는 아내랑 친동생 사이를 의심하는 의심병 환자가 되어버렸죠. 그 이후도 후유증이 엄청나서 아내와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뒤를 캘 때 고용했던 심부름센터 직원을 만나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 잡아떼고 면피를 하려고 할 줄 알았는데 심부름센터 직원이 돈은 다 환불해준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걸로 밥 벌어먹은 게 어디 한두에 한 게 아니라고. 나름 업계에서도 베테랑이라고 자부하고 다니고 그동안 경험에 의해서 저와 제 동생의 사이가 거짓이 아니고 거의 확신에 가깝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내가 틀렸다고 하니까 가오가 그렇게 상했나 싶었고 저는 사실 억울한 게 더 컸기 때문에 헛소리하지 말고 그럼 환불이나 해달라고 했어요. 그 양반한테 보수를 환불받는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려 놓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흔쾌히 환불을 해준다고 했다가 자기한테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2달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보수로 준 돈이 그렇게 큰 목돈이 아니었는데
이 양반이 돈이 궁해서 그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나서 그 양반이 저에게 녹음 파일 하나와 사진 몇 개를 내밀더군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던 겁니다. 아내와 제 동생의 사이가 말이죠. 심부름센터에 어떻게 그걸 확신했냐고 했더니 주변 정황만 봐도 다 보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커진 아내의 씀씀이와 돈의 사용처를 들키기 싫어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까지 말이죠. 제 아내가 동생 집에 들락거리는 건 어떻게든 둘러댈 수가 있지만 돈을 번다고 하는 일인데 오히려 소비만 더 커지고 있으니 뭐가 있어도 있다고 확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는 정황을 녹음을 했고 한 달간의 추적 끝에 두 사람이 마음을 놓은 사이 길거리에서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사진을 찍는 데까지 성공한 겁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미래를 즐기는 커플들에게는 공식 같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떳떳한 만남이 아니다 보니 데이트 장소가 매번 갔던 곳으로 한정적인 커플이 있기도 하다네요. 그러면 그 커플의 특징이 테이블 같은 곳도 매번 같은 자리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둘이서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는 대화 내용도 녹음을 뜰 수 있었다고 하고요.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심부름센터에 추가 수당까지 지불하고야 말았어요. 아내와 동생을 한데 불러 그 둘 앞에 제가 확보한 사진을 들이밀었더니 제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두 사람 다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었나 보다고 하면서요. 자초지종을 들으니 아내가 처음에는 재택근무로 돈을 벌며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일가견이 있는 제 동생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 모르게 시작해서 놀래켜줄 생각에 저한테는 따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경력도 없는 여자가 제 동생이 컴퓨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인터넷으로 장사해본 경험도 없는 새파란 햇병아리에 불과한데 초짜 둘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다고 해도 돈이 벌릴 리가 만무했던 거죠. 그렇게 둘이서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생활비며 용돈이며 끌어다 써서 돈을 날리고 나니 그러는 과정에서 둘이 정분이 나버린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돈이 안 벌리는 상황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시작한 건데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이 커져가서 이 지경까지 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쳐들어간 그날도 일을 하고 있던 건 맞지만 일이 끝나면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좀 더 참지 못하고 현장을 확실하게 덮치지 못했을 뿐이었던 거였고요. 운도 참 지지리도 없게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때 이미 발견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제가 성급하게 행동을 해서 두 사람한테 알리바이만 만들어준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한번 걸렸으니 두 사람은 완전히 마음을 놓았던 거고 그동안 밖에서도 누가 볼까 경계태세로 다니던 두 사람이 마음을 놓고 손을 잡고 돌아다니다가 심부름센터에게 꼬리를 잡혔을 뿐이고 말이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와 저의 하나뿐인 혈육인 동생이 저를 두고 그런 행각을 벌였을지 말이에요. 심부름센터 비용하고는 다 동생과 아내에게 뜯어냈고 위자료 청구까지 했습니다. 제 친동생에게까지 위자료를 뜯어내야 하는 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이였건 간에 제정신이면 이렇게 저와 연을 끊고 나서도 둘이서 더 만나는 일은 없을 테지요. 아니, 뭐 만나도 상관없습니다.